70살 박순덕. 그녀의 삶은 1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순간부터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혼자 마시는 보리차 한 잔. 텅 빈 식탁 위에 반찬통 하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다. 순덕은 그렇게 외로움을 혼자 삼키며 살아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의 유골함에 물 한 잔 올리고 저녁이면 홀로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면서 순덕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였다. 거기서 순덕은 한 남자를 만났다. 73세 최만수. 키가 크고 말씨가 부드러운 그는 아내를 8년 전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만수는 체조 시간마다 순덕 옆자리에 앉았고 쉬는 시간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날씨 얘기, 건강 얘기였던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만수는 자신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아침에 눈 뜨면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어서 하루가 길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순덕도 공감했다. 그녀 역시 똑같은 외로움을 12년째 견디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근처 찐빵집에서 호빵을 사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만수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일했다고 했고 순덕은 남편 사업을 도우며 살림을 꾸렸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살아온 서민이었고 이제 남은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같았다. 서로에게서 위로를 느낀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순덕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만수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감사함을 느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만수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다. 순덕은 처음엔 망설였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너무 컸다. 그리고 만수는 다정했다. 거친 말 한마디 없이 항상 배려해줬고 순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다. 결국 순덕은 결심했다.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낫겠다고.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재혼 의사를 밝혔다. 순덕의 딸과 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가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던 터라 오히려 반겼다. 만수의 아들과 딸 역시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그렇게 순덕과 만수는 간소한 식사 모임으로 재혼식을 올렸다. 양가 자식들이 모두 참석했고 복지관 친구들도 몇몇 와서 축하해줬다. 순덕은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아침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생겼고 저녁 식탁도 덜 쓸쓸할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채웠다. 만수도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남은 인생 잘 보내자고 속삭였다. 순덕은 그날 밤 처음으로 12년 만에 누군가 옆에서 자는 기분을 느꼈다. 외롭지 않았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채 석 달도 가지 못했다. 순덕이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평온했던 노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신혼의 달콤함은 딱 한 달이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다. 만수는 아침마다 순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끓여줬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순덕은 이게 바로 동반 노후구나 싶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수의 소비 습관이 순덕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순덕은 12년간 혼자 살면서 철저히 절약하며 살았다. 국민연금 89만 원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으며 월세 4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알뜰하게 생활했다. 반찬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걸 골랐고 외식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병원비 아끼려고 건강에도 신경 썼고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다. 그런데 만수는 달랐다. 아침엔 꼭 마트에서 산 우유를 마셔야 했고 점심은 집밥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걸 선호했다. 저녁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주말엔 외식을 가자고 조르기 일쑤였다. 순덕이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남자니까 입맛이 다를 수도 있고 혼자 살 때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생활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순덕 혼자 살 땐 한 달에 6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만수와 살면서 130만 원이 넘게 나갔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자 만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둘이 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혼자 살 때와 달리 부부가 함께 사는데 돈을 아끼면 뭐하냐고.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전부 순덕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만수는 자신도 연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생활비는 거의 내지 않았다. 장을 볼 때도 외식을 할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항상 순덕이 카드를 꺼냈다. 만수는 지갑을 열 생각을 안 했다. 순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혼자 살 땐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는데 이젠 오히려 적금을 깨야 할 판이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좀 나눠서 내면 어떻겠냐고. 당신도 연금 받는다고 했으니 반반씩 부담하면 좋겠다고. 그러자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불쾌한 얼굴로 되물었다. 부부가 됐는데 돈을 따지냐고. 결혼한 게 사업 파트너 된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나눠 냈자는 게 말이 되냐고. 순덕은 당황했다. 자신이 너무 속 좁게 구는 건가 싶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대로 가다간 1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게 뻔했다. 순덕의 연금 89만 원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절대 버틸 수 없었다. 만수의 연금은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그는 자신도 연금을 받는다고 분명 말했다. 그런데 왜 한 푼도 안 내는 걸까? 순덕은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순덕은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재혼한 상태였다. 되돌릴 수 없었다. 순덕은 그저 만수가 곧 정신 차리고 생활비를 분담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순덕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네 번째 달이 되자 순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통장에서 돈이 물 빠지듯 나가고 있었고 만수는 여전히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순덕은 용기를 내서 만수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 연금이 도대체 얼마냐고.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버무렸다. 적당히 나온다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순덕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만수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 받고 옛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쳐봐야 50만 원이었다. 순덕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50만 원. 자신의 89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순덕은 이해가 안 됐다. 만수는 평생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은 거지? 만수가 변명했다. 젊었을 때 회사가 작아서 4대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중간에 사업도 해봤는데 실패해서 연금 납부 기간이 짧다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거의 안 나오고 기초연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순덕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도 연금 받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나눠내냐고. 만수는 화를 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거냐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냐고. 순덕은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만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순덕을 공격했다. 자기가 외롭게 혼자 살던 당신을 위로해줬는데 이제 와서 돈 타령이냐고. 부부가 됐으면 돈을 따질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순덕은 기가 막혔다. 서로 돕자면서 왜 자기만 돈을 내라는 거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만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만수는 순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녁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순덕이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를 안 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자기가 잘못한 건가? 돈 문제를 거론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만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 연금을 받는다고만 했지 그게 고작 50만 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덕이 알았다면 재혼을 다시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만수는 자신의 낮은 연금 액수를 숨긴 채 순덕과 결혼했고 이제는 순덕의 연금에 기대어 살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다.
더 충격적인 건 만수가 자신의 50만 원마저 생활비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순덕은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더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수의 차갑고 공격적인 태도가 두려웠다. 순덕은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장을 보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동반 노후인가? 순덕은 12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인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이었다. 재혼한 지 반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순덕은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만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했다. 아들 최진호와 딸 최미선. 재혼식 때 잠깐 얼굴만 보고 인사를 나눴던 그들이었다. 순덕은 최대한 잘 대접하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다. 하지만 만수의 자식들이니까 첫인상을 좋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추석 당일 진호와 미선이 도착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새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신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순덕은 안도했다. 다행이다, 착한 아이들이구나 싶었다. 식사 시간이 됐고 순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진호와 미선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새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아버지가 복 받으셨다고. 순덕은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거구나 싶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슬쩍 순덕에게 물었다. 새어머니는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냐고. 순덕은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어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국민연금 89만 원 정도 받는다고.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동생 미선을 쳐다봤다. 미선도 오빠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암묵적인 소통이 오가는 게 느껴졌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새어머니 우리 아버지랑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솔직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연금이 많지 않잖아요. 혼자 살 땐 그럭저럭 괜찮으셨는데 이제 두 분이 사시니까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으세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실제로 생활비가 빠듯했다. 아니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순덕 혼자 거의 다 부담하고 있었다. 순덕이 대답을 망설이자 진호가 끼어들었다. 새어머니 부부니까 생활비는 같이 책임지셔야죠. 아버지 혼자 부담하시면 안 되고 새어머니도 당연히 분담하셔야 해요. 순덕은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거의 자기가 다 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순덕이 말했다. 아니 생활비는 제가 대부분 내고 있어요. 아버지 연금은 거의 안 쓰고 계세요. 그러자 진호와 미선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아버지 연금은 어디 쓰시는 거예요? 만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냥 적금 넣고 있다고 나중에 병원비로 쓰려고. 진호와 미선은 그래요 하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명절이 끝나고 진호와 미선이 돌아간 후 순덕은 만수에게 물었다. 당신 연금을 정말 적금에 넣고 있냐고. 만수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렇다고 왜 그걸 자꾸 확인하냐고.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며칠 후 순덕은 우연히 만수의 휴대폰 화면을 봤다. 송금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최진호에게 30만 원 송금 완료. 순덕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만수는 자기 연금 50만 원 중 3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고 순덕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뭐지?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인가? 순덕은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만수를 마주 앉히고 따졌다. 당신이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연금을 적금 넣는다더니 거짓말이었다고.
만수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좀 도와주는 거라고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순덕은 소리쳤다. 당연하다면 왜 숨긴 거냐고. 그리고 아들 도와주려면 생활비를 제대로 내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식 돕겠다고 생활비를 안 내고 전부 나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파에 기대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면 연금도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 연금만 당신 거고 내 연금만 내 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연금은 둘 다 우리 거예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연금이 공동 재산이라고? 만수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다.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결혼하면 재산이 합쳐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연금 89만 원도 내 거고 내 연금 50만 원도 당신 거라고. 합치면 139만 원인데 그걸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순덕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럼 왜 지금까지 생활비를 나만 냈냐고. 합친 거면 당신도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만수는 말을 바꿨다. 생활비는 이미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돈이 어디서 나오든 같이 쓰면 그게 공동 부담이라고. 순덕은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남자는 지금 논리도 아닌 궤변으로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만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연금이 더 많으니까 당신이 좀 더 내는 게 맞다고. 나는 50밖에 없는데 당신은 89나 되잖냐고. 그러니 당신이 70 내고 나는 30 내면 공평하다고. 순덕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냐고.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나한테 떠넘겼잖냐고. 만수는 또 말을 바꿨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낸 거라고 자기는 내라고 한 적 없다고. 순덕은 소리를 질렀다. 안 내면서 계속 돈을 쓰게 만든 게 강요 아니냐고.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만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순덕을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다. 부부가 됐으면 돈을 나눠야 하는데 당신은 자기 돈만 지키려 한다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법적으로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이혼하면 당신 연금도 반 나눠줘야 한다고. 순덕은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이혼을 언급하다니.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만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혼으로 협박할 생각인 것이다. 순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연금이 정말 부부 공동 재산인가? 이혼하면 정말 반을 나눠줘야 하나? 순덕은 법을 잘 몰랐다. 만수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다들 재혼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순덕은 불안했다. 혹시 만수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자신의 연금을 빼앗기 위해 재혼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웠다. 순덕은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12년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만난 사람이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려는 사기꾼이었다니. 순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순덕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다. 재혼 8개월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만수는 이제 아예 대놓고 생활비를 순덕에게 떠넘겼다. 장보기, 외식비, 교통비, 병원비, 심지어 만수의 개인 용돈까지 전부 순덕이 부담했다. 만수는 지갑을 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순덕이 돈을 달라고 하면 화를 냈다. 부부가 됐는데 돈 타령이냐고 속 좁게 군다고. 순덕은 항변할 힘도 없었다.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만수는 자신의 연금 50만 원을 한 푼도 집에 쓰지 않고 있었다. 순덕이 우연히 만수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는데 매달 50만 원이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아들 최진호에게 30만 원, 딸 최미선에게 20만 원. 만수는 자기 연금 전액을 자식들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식들 생활비를 대주면서 정작 부인한테는 한 푼도 안 내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부부인가? 순덕이 따졌다. 당신 연금 전부를 자식들한테 보내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다고. 이게 뭐냐고. 만수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호는 실직 상태고 미선은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 자기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순덕은 소리쳤다. 그럼 나는 뭐냐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자식들한테는 전부 보내는 게 맞냐고. 만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연금이 많잖냐고. 89만 원이나 되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식들은 소득이 없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순덕은 기절할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순덕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자기 연금은 자식들에게 주고 그게 계획이었던 것이다. 순덕은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수는 사랑이나 동반 노후 같은 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다. 그저 경제적으로 기생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순덕은 그 대상이었다. 그 후로 만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순덕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급 건강식품을 사달라고 했고 새 옷을 사달라고 했고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순덕이 거절하면 화를 냈다. 부부인데 그것도 안 해주냐고. 당신 연금은 우리 공동 재산인데 왜 혼자 쓰냐고. 순덕은 정신이 피폐해져 갔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아침에 눈 뜨면 만수의 요구사항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걸 확인해야 했다. 순덕의 적금은 이미 다 깨졌고 통장 잔고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끔찍한 건 만수가 순덕의 병원비조차 아끼려 한다는 점이었다. 순덕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에 가야 했는데 만수가 말렸다. 그냥 파스 붙이고 참으라고. 병원비가 아깝다고. 정작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고급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순덕에겐 병원 가지 말라고 했다. 순덕은 울컥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순덕의 건강, 순덕의 고통, 순덕의 노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순덕은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12년 혼자 살던 그때가 훨씬 행복했다. 외로웠지만 적어도 자유로웠고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지금은 돈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순덕은 후회로 밤마다 잠을 설쳤다. 왜 재혼을 했을까? 왜 만수를 믿었을까? 순덕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혼 10개월째. 순덕의 통장엔 이제 100만 원도 남지 않았다.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거의 다 까먹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안에 완전히 파산할 게 뻔했다. 순덕은 공포에 떨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순덕은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부담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만수는 전혀 위기감이 없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순덕을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된 부부가 되려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순덕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다. 만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앞으로 계좌를 하나로 합치자고. 당신 통장이든 내 통장이든 하나를 정해서 우리 둘 연금을 전부 그 계좌로 넣고 거기서 같이 쓰자고. 그게 진짜 부부 아니겠냐고. 순덕은 소름이 쫙 끼쳤다. 계좌를 합친다. 연금을 한 곳에 넣는다. 그럼 만수가 순덕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지금처럼 각자 관리하면 안 되냐고. 만수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각자 관리하면 그게 무슨 부부냐고. 결혼했으면 재산도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순덕은 반박했다. 지금까지 생활비는 내가 거의 다 냈는데 계좌까지 합치면 뭐가 달라지냐고.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게 문제라고. 당신이 생활비를 냈다고 자꾸 따지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계좌를 합치면 그런 구분이 없어지니까 편하다고. 순덕은 아연실색했다. 이 남자는 자기가 한 푼도 안 낸 걸 오히려 당당하게 정당화하고 있었다. 순덕이 거절했다. 안 된다고. 계좌는 합칠 수 없다고.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안 되냐고 이유를 대보라고. 순덕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내 돈을 다 가져갈 게 뻔하다고. 만수는 폭발했다. 나를 도둑 취급하냐고. 이게 부부가 할 말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다. 순덕은 겁에 질렸다. 만수가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평소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험악하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었다. 만수는 협박했다. 계좌를 안 합치겠다면 이혼하자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서 덧붙였다. 이혼하면 당신 연금의 절반은 내가 가져간다고. 재산 분할로 법원에 청구할 거라고. 순덕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이혼 협박과 재산 분할 협박. 만수는 순덕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순덕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만수는 코웃음 쳤다. 하루? 일주일 줄 테니까 결정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순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연금을 빼앗기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순덕은 절망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자식들한테 말하면 창피하고 친구들은 다들 나이가 많아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순덕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게 재혼의 결말인가? 동반 노후는 환상이었고 현실은 지옥이었다. 순덕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순덕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리고 만수를 저주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순간을 저주했다. 순덕은 깊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덕은 만수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계좌를 합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그 순간 만수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만수에게 말했다. 안 된다고. 계좌는 합칠 수 없다고. 만수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그럼 각자 살자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진호였다. 이틀 후 진호와 미선이 갑자기 찾아왔다. 명절도 아닌데 왜 왔는지 순덕은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순덕을 마주 앉히고 말을 시작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새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계좌 통합을 거부하셨다고요. 순덕은 놀랐다. 만수가 자식들한테 이 일을 고자질했다니. 진호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연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지 않아요.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89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둘이 사시는데 당연히 새어머니가 더 많이 부담하셔야죠. 순덕은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거의 혼자 다 냈는데 뭘 더 부담하라는 건가. 순덕이 항변했다. 나는 이미 생활비를 거의 전부 내고 있다고. 당신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고. 미선이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50만 원 전부 생활비로 내면 새어머니는 80만 원 넘게 혼자 내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계좌를 합쳐서 같이 관리하면 공평하게 쓸 수 있잖아요. 순덕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들은 산수를 못하는 건가? 합치면 139만 원인데 만수가 마음대로 쓰면 결국 순덕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순덕이 따졌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50만 원을 전부 당신들한테 송금하고 있다고. 생활비로 한 푼도 안 쓰고 있다고. 그걸 알고 있냐고. 진호와 미선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다. 진호가 말했다. 그건 아버지의 효심이에요. 우리가 힘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모인데 자식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덕은 소리쳤다.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당신 아버지 부양할 의무가 있냐고. 내 연금으로 당신 아버지 먹여 살리고 당신들까지 도와줘야 하냐고. 미선이 차갑게 대꾸했다. 새어머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버지 생활을 책임지셔야죠. 그게 배우자의 의무예요. 순덕은 경악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양할 생각은 전혀 없고 순덕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는 것이다. 게다가 뻔뻔하게도 그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진호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연금이 적으니까 새어머니 연금을 같이 써야 하는 거 맞아요. 그게 부부니까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새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순덕은 숨이 막혔다. 법적 조치?
이 사람들이 감히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건가?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쳤다. 당장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들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다고. 당신들도 공범이었다는 거 다 알았다고. 진호와 미선은 코웃음 쳤다. 진호가 말했다. 사기꾼은 무슨, 우리 아버지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새어머니야말로 부부인데 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순덕은 두 사람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당신 아버지도 데리고 나가라고. 진호와 미선은 가면서 마지막으로 협박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받을 거고 새어머니 연금도 반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순덕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현실인가? 이게 가족인가? 순덕은 완전히 배신당했다. 만수뿐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 자신을 돈줄로밖에 안 보고 있었다. 순덕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 하나? 순덕은 70살 노인이었다. 그런 싸움을 할 기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순덕은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다. 순덕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났다. 복지관에 도착한 순덕은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을 했다. 다행히 그날 변호사가 와 있었고 30분 정도 대기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정리했지만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드디어 순덕의 차례가 됐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다. 순덕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터져 나왔다. 변호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며 천천히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순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다. 재혼한 지 10개월 됐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낸다고. 자기 연금 50만 원은 전부 자식들한테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 연금 89만 원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게 만들었다고. 심지어 계좌를 합치자고 하고 거절하니 이혼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남편 자식들까지 나서서 내 연금을 같이 써야 한다고 압박한다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순덕이 다 말하자 변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일단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혼인 전에 취득한 국민연금 수급권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순덕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재혼 배우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가 그 연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분이 어르신을 속인 겁니다. 연금이 공동 재산이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지금 남편분과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덕은 경제적 학대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게 만들거나 협박과 강요로 재산을 이전시키려는 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심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순덕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이 당한 게 학대였다니. 그동안 자신이 너무 속 좁은 건가, 부부니까 돈을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자책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이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남편의 연금을 전액 자녀에게 송금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부부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르신께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죠. 이건 혼인 관계를 악용한 재산 갈취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는 차분하게 조언했다. 첫째, 절대로 계좌를 합치지 마세요.
통장을 합치는 순간 남편이 어르신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남편도 수입이 있으니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남편이 협박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별거나 이혼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얼마나 이용당해 왔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 만수는 처음부터 순덕의 연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사랑도 동반 노후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돈줄이 필요했을 뿐이다. 순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자신의 연금은 자신의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시면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건 어르신 자신밖에 없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복지관을 나서는 순덕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다. 두려움과 혼란 대신 결연함과 의지가 자리 잡았다. 순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만수와 그 자식들에게 분명히 선을 긋겠다고. 순덕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순덕은 질 생각이 없었다. 평생 모은 것을, 자신의 존엄을, 자신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내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내려갔다. 첫째, 연금 계좌는 절대 합치지 않는다. 둘째, 생활비는 각자 부담한다. 월세와 공과금은 반반씩 나누고 식비와 생활비도 공평하게 분담한다. 셋째, 만수의 연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는 건 개인 자유지만 그로 인해 생활비를 못 내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넷째,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별거 또는 이혼을 진행한다. 순덕은 글을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이걸 정말 만수에게 줄 수 있을까? 그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폭력을 쓰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었다. 저녁 시간 만수가 거실에 나왔다. 순덕이 그 앞을 막아섰다. 여보, 할 말이 있다고. 만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뭔데? 순덕은 종이를 펼쳐 만수 앞에 내밀었다. 만수는 건성으로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다 읽고 나서 만수는 종이를 구겨 던졌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친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린 거라고. 더 이상 당신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만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용당한다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부잖아.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다. 부부면 서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나만 돈 내고 당신은 한 푼도 안 내는 건 부부가 아니라고. 당신은 나를 돈줄로밖에 안 봤다고. 만수는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순덕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자기 돈은 자식들한테 다 보내고 내 연금을 빼앗으려 하는 게 잘해주는 거냐고.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순덕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위협했다. 당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좋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당신 연금 반은 내가 가져간다.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울 거야.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나도 변호사 만났어요. 혼인 전 취득한 연금은 공동 재산이 아니래요. 당신이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들은 경제적 학대래요.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대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순덕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만수는 전략을 바꿨다.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하는 투로 말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생활비 제대로 낼게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았다.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합의서를 쓰자고. 생활비 분담 내역을 명확히 적고 둘 다 서명하자고. 만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합의서를 쓰면 자신이 정말로 생활비를 내야 한다. 그럼 아들, 딸한테 돈을 보낼 수 없다. 만수는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다. 순덕은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럼 우리 별거 하자고.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고 나는 여기 남겠다고. 만수는 발악했다. 별거는 무슨 당신 미쳤어? 순덕은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일주일 드릴게요. 합의서 쓰거나 아니면 집 나가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부터 순덕은 만수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시작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순덕은 자기 방에서만 지냈고 만수는 거실을 배회했다. 만수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는 순덕이 정말로 끝까지 갈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나는 날 만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순덕이 문을 열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합의서 쓰겠어요. 순덕은 이미 준비해둔 합의서를 내밀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 만수는 방으로 돌아갔다. 순덕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순덕은 자신의 노후를 지켰다. 그 후로도 만수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괜찮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나쁠 것도 없었고 적어도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킬 수 있었다. 몇 달 후 만수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자고. 순덕은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다. 만수는 자기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다. 순덕은 다시 혼자가 됐다. 12년 혼자 살다가 재혼했던 1년은 악몽 같았지만 이제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순덕은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용히 자기 삶을 되찾았다. 통장 잔고도 조금씩 회복됐다. 더 이상 만수의 씀씀이를 감당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복지관에서 순덕을 도와줬던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변호사는 순덕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혼했다고 이제 혼자 산다고. 변호사는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하셨어요. 어르신이 용기 내신 덕분에 노후를 지키신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만약 그때 만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파산했을 것이다. 순덕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1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 외로움이 만수를 만나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재앙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깨달았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나쁜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걸. 순덕은 이제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자신의 연금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됐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순덕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다시 평온한 날들이 시작될 것이다.